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그 범야가 192석을 했으면 정부로서는 이거 충격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잘못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독하고 56자 유감 표명하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대통령실 그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못 믿는다. 왜냐하면 1번 전원 사의 표명했는데 자 정책실 빼, 안보실 빼, 선별수리, 선별수리 그리고 이거 사의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자체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님? 그렇죠. 사의 표명이거든요. 네. 임명권자의 결심이 명확히 있는 겁니다. 뭐 안보실은 아무래도 김태효 1차장을 의식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김태효는 또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안보실 진짜 문제 많아요. 거기가 지금 무너지면은 네. 이 그동안에 일본하고 쌓아 올린 게 굉장히 위협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못 빼는 거예요, 예, 모든 예상을 넘어선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국적도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김태효? 예. 국적이 의심스럽다고. 의심스러워 나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세다. 네. 오늘 세다. 아니 그랬는데 네. 이거는 딱 물려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 같이 외교안보 쪽에 편향 극단화된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판이에요. 이거 어떻게 깹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제 미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고 5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조태용 안보실장이 한미 관계 그다음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한일 관계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체제였어요. 근데 한미 관계는 사람이 많아서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일은 달라요. 일단 이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일본의 뭐 오염수 방류 이후로 네. 이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정책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이제 테크노라트들이 지금까지 벌려온 그 국정 기조라는 게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일단은 하고 나머지 정무, 홍보 뭐 의전, 뭐 지금까지 실수가 많이 나온 분야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물갈이를 하고 갈아엎어가지고 일단은 야당 특히 야당보다도 여당으로부터의 쇄신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어떤 그 효과를 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안에서의 충돌이 우선 발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의 대통령보다 이제 임기가 길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주장이나 발언이나 뭐 장악력이나 이런 게 먹히겠냐.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안 된다, 안 먹힌다. 그러면 이제 이 질서가 바뀔 텐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이제 사임했습니다. 네.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이후에 그럼 또 비대위를 갈 거냐. 아니면 조기 전대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구성을 하게 될 거냐. 그랬을 때 대표는 누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일단 그 여당 내에서 충돌음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여당 내에서 대부분 쇄신 목소리를 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 2년 동안 이른바 당 내에서 찐윤 적어도 친윤을 표방하면서 나쁜 일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네. 대부분 다 살았어요. 왜냐면 지역구가 워낙 좋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재선 3선 의원이 됐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대호각성하고 이제부터 확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낼 거냐? 지난 2년보다 한술 더 뜰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은 쇄신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당 내에서 지금 3선 의원, 재선 의원이 됐던 뭐 연판장에 앞장서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게 용산의 뜻이구나 바로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수도권 중진 의원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안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음은 세게 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차기 당권을 용산에서는 염두에 두는 사람이 몇몇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 다시 관계가 복원됐다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도 사실 후보군이었는데 이번에 낙선을 해서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또 비대위로 가기에는 명분도 없고 일단 윤재옥 대행이 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전당대회 과연 대통령실은 개입 안 할까?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봐요. 개입을 해요? 네. 야, 근데 지금 방금 뭐 속보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내주 초에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대국민 담화를 하실지 혼자 51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내주 초에 밝힐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주호영, 권영세, 김한길 이 세 명의 총리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김부겸 전 총리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측은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속으로는 뭐 진짜 불쾌한지 말 길이 있습니까? 여하튼 의심하지 마시고 여하튼 입장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뭐 교육, 연금, 노동, 의료 뭐 이것을 뭐 다시 그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좀 소상하게 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구나를 확인하려면 다음 주 초에 한다는 뭐 입장 표명 내지는 담화에 두 가지 내용이 담기면 저는 정말 바뀌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거국 내각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총리를 야당과 협의하에 야당 측 인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야당이 동의하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거죠. 네. 헌법상의 임명 제청권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이거는 담길 가능성이 조금 매우 낮아 보이는데 임기 단축 개헌의 제안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하면서 지금 뭐 헌법 개정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자. 그러면서 뭐 대통령제 같으면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선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1년 단축되네요. 1년 단축이 되면서 대선과 총선이 2년 차이로 맞물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2년 이후에 중간평가를 총선을 치르고 항상 이 시기적으로도 맞거든요. 이 내용이 담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내용이 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거국내가 구성을 던진다고 했을 때 야당이 받을까요, 민주당이? 일단 거국내각 대연정 뭐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야당이 첫 그 일성으로 걷어차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못 받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토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과거에 2016년 경우에 하마터면 받을 뻔했어요. 그때 그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그래가지고 이 거국내각에 대한 실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게 뭐 탄핵 안 하고 이 사이에서 막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거기가 완전한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고 또 중립적인 인물이고 지금 정경련 회장이죠. 그런데 거기를 전격적으로 임명했어요. 그 전에는 한광욱 설도 있었고 동교동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세우려고도 했었고 별 시도 다 하다가
저기 동교동계 인사에서 친노 그룹으로 옮겨간 것뿐이야. 네. 이렇게 빙빙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우병우 사태가 터졌을 때 좀 빨리 해가지고 어떤 연정 분위기로 가다가 하면은 성사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예. 탄핵안이 이제 현실화된 마당에 나와 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꼼수로 돼가지고 그냥 이도저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국내각 구성과 뭐 임기 단축 개헌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앞서서 제기된 특검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김건희 종합특검.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고발 사주, 한동훈 특검, 이 제기된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런 거국내각이나 임기 단축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특검을 뭉개기 위한 카드로도 양면성의 이중적 의미도 또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도 일단 겸손하게 야당 대표를 만나고 원하는 특검이 뭔지 수용할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협치로 하겠고 네. 뭐 이런 걸 그냥 한 51분간 얘기하는 거예요. 응? 혼자 일단은 얘기를 기자회견 하고 안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후속 과정이 가고 네. 그러면서 요 중간 단계 변화된 모습 뭐 이런 정도로 일단은 저기 퉁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정도.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고 네. 권력 구조는 아니지만 있는 권력을 야당의 요구를 받는 쪽으로 좀 변화시키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럴 수도. 자, 또 하나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하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입니다. 명단 후임의 김한길 또 나왔어요. 어디라도 한 군데는 뽑겨. 가시겠네요. 예. 후임의 김한길, 장제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세 분이 거론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민 아니 지금 그거 실합니까 이거? 아니 네. 비서실장 후보군에 오른 세 분의 성함을 들으니까 네. 안 바뀌겠다라는 감정이 확 올라갑니다. 답이 막 이거는 이건 안 뭐 바뀌어. 바뀔 생각이 없구나. 바뀔 생각이 일도 없다. 아니, 이거 저도 실화입니까, 충격입니다, 이게? 지금. 예, 실화예요. 실화고 지금 내주 초에 총선 참패 입장 직접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인원은 이렇습니다. 아니 예. 일단 떠보는 걸 수가 있겠죠. 이런 카드는 그렇죠. 내밀고 있다. 예. 여론의 반응을 좀 보겠죠. 근데 네. 뭐 택도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 아니 떠봐도 이렇게 떠보는 걸 염장 지른다 그래. 저기 한 대 맞을 거 두 대만. 아니 떠보는 게 어떻게 이런 예.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대호각성이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대호각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저 일장춘몽이었던 거죠. 거국내각 제한, 뭐 임기 단축 제한, 뭐 특검. 이거 안 나일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예.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못 아니 근데 느낀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192석이 됐는데도 사태 그래도. 심각성을 못 뭐 200석은 못 넘겼잖아. 뭐 진짜 전형적인 그런. 그래서 신상유 전선 108 예. 저기 신에게는 아직 근데 108석에. 사실 여기서 8석만 넘어오면 200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8석 조직이 안 될까요? 저는 수도권에서 사안별로 충분히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있죠. 저는 네, 생각해요. 예. 아니, 그 이상도 예를 들어서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예. 최상병 특검법 예. 이런 거 8석 이상 넘어오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의 담론에서 보수 정치 담론에서 이거 묵과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병사가 천안함하고 비교해 보면 그 소중한 병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이 진실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서해 수호의 날 3월 26일 날 있었죠. 이제 그런 경우에서 그렇게 어떤 장병들의 그 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얘기하던데 그럴 때 전 국민이 울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런 건 고귀한 희생인데 지금 국민들은 그러면 최상병은 네. 그다음에 이게 선거 때마다 저는 2020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길 때 그 세월호 유족들이 한 말이 꿈속에 아이가 나타났는데 내일이 투표일인데 엄마 우리가 이 나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더니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었더라. 이번에 최상병 선거였단 말이죠 실제로. 항상 보면 죽은 자가 산 자를 지켜주는 이런 어떤 그 의미의 연결고리가 저는 4년 전하고 오늘이 비슷하게 떠오르고 의미의 맥락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이정섭 대사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제 1번으로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놓고 자기도 조사 받겠다고 나서야 됩니다. 뭐 형사소추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게 아니라 의혹에 다 고리가 이종섭은 대통령실로 의혹이 확산되는 걸 막는 마지막 뚝이었어요. 네. 여기에 지금 뚝 하나가 무너졌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그 무너진 뚝 갖고 뭘 만지작 해봤자 네. 이거는 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습 안 되는 문제들이 이외에도 많아요. 이거 의정 갈등 같은 경우라든가 네, 네, 이거 네. 지금 이거 아주 오래 수습이 난감해졌어요. 교육 대란으로 연결돼 이게. 그리고 이게 나물 반찬 하나도 이제 더 놓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장바구니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공교롭게 다 민생이야. 그렇죠. 군대 가는 아들 문제, 집안에 아프신 어른 문제, 그다음에 일용직 나가는 가정주부들의 문제. 네. 이런데 대한민국에 과연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빗겨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급한 사태이기 때문에 하나는 특검으로 받고 네. 하나는 대화로 풀고 네. 이렇게 조금 전향적으로 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 일성이 전부 민생 얘기예요. 맞아요. 현충원에서 한 얘기가. 난 그 방향은 맞다고 봐요. 네. 거기서 민생 긴급 여야 회동 이런 걸 야당은 제안하고 대통령은 받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특검과 재난지원 저 뭐라 그래 이번에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네. 뭐 이런 문제라든가 야당도 몇 가지 챙기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분위기를 버퍼링을 해서 거기에 앞으로 권력구조 문제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뭔가 협치의 그 분위기가 지금 나와야 이 정권에 그래도 생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지. 네. 이런 거 안 하고 이거 저 어떻게 22대 개원하면 버틸 겁니까 이거? 네. 이거. 지금 방금 좀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웬 속보가 이래 많아, 오늘? 계속 나와요. 예. 국민의힘의 박정훈 서울 송파갑 당선인인데 영수회담 사실상 뭐 당연한 거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는 대통령은 안 만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도와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등대에다 칼 꽂는 거야. 솔직한 거지. 진짜 솔직한 거 뭐예요? 아니 기껏 꽂아줬더니 당선되자마자 이제 지금 등에다 칼 꽂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그 방송사 TV조선 TV조선 앵커. 그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대통령은 안 만날 거다. 그러면 협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사람들이 보면 당선자. 아니 차라리 선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든지 하든가. 그러니까 선거 당선되자마자 맞아. 바로 180도 바뀌어갖고 당선증은 받았나요? 받았겠죠. 받았죠. 받았죠. 당선증 받고 바로 바뀌는 바로. 표변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8명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건 네. 차라리 저 108마리 달마시안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쉽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108염주가 그 한 알 한 알이 번뇌거든. 그러니까 저기 염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염주 보내기 운동. 네, 대통령실에 108개 국회로. 예. 아니면 여당에. 예. 예, 그랬는데 예. 어제부터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 이번 선거직의 당직자들이 이 페이스북 같은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국민 추천자란 이상한 거 들고 나와서 다 망쳤다. 공천 실패다. 뭐 이러는 얘기 나오고 있고 당선증 받는 즉시 일단 대통령에 대해 질러대는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박정훈부터 네. 나오고 있고 이게 전조가 네. 뭔가 좀 심상치 않다. 느낌이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심정적 반유는 200석이 훨씬 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지금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선자가 200명은 훨씬 넘는 넘는 거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